자, 여러분께 처음으로 인사드리는 시간입니다. 메디인, 앞으로 쿠키뉴스 유수인 기자가 인사드릴 텐데요.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쿠키뉴스 건강생활팀 유수인 기자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메디인, 이건 어떤 시간인가요? 네, 건강은 모든 사람들의 최대 관심사죠. 특히나 저출산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남녀노소 할 것 없이 건강하고 오래 사는 것에 관심이 늘고 있습니다. 질환의 종류도 가벼운 감기나 피부질환, 만성질환, 중증의 암, 희귀질환 등으로 다양합니다. 많은 분들이 알고 싶어하고 또 주의가 필요한 병에 대해 설명하고요. 보건의료 전문가들의 조언들을 함께 풀어보려고 합니다. 모두가 덜 아프고 건강해지는 사회에서 살 수 있도록 유익한 정보들 제공할 테니 기대해 주세요. 와, 모두가 덜 아프고 건강해지는 사회에서 살 수 있도록 각오가 정말 대단한데요. 자, 앞으로 건강 관련된 정보 좀 더 쉽고 편하게 그리고 빠르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메디인 첫 시간인데요. 어떤 주제로 함께 할까요? 오늘은 코로나19 관련 내용을 준비했습니다. 대구 신천지 교회를 중심으로 한 대규모 집단 감염에 이어서 서울 구로구 콜센터, 요양원 및 병원을 중심으로 한 소규모 집단 감염이 연이어 터졌죠. 무서운 전파력을 보이며 전 세계를 휩쓸었던 신종 감염병 코로나19의 시작과 함께 현재 상황 함께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자, 먼저 이 코로나19와 같은 신종 감염병이 어떤 질환인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종 감염병, 그러니까 새롭게 많은 사람들을 위협하는 감염병의 정의는 어떻게 됩니까? 최근 20년 동안 감염률이 증가해 가까운 장래에도 증가할 것으로 판단되는 질병을 말합니다. 신종이라는 단어 때문에 새롭게 나타나는, 즉 새로운 병원균에 의한 질병으로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닙니다. 네, 그러면 사스처럼 신종, 그러니까 새롭게 나타난 이 바이러스에 의한 신종 감염병이 아닌 경우도 신종 감염병이라고 지칭되는 경우가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2003년 발생했던 사스와 같이 신종 또는 새로운 아종에 의해 발생하는 경우도 있지만 다른 인종이나 다른 지역으로 퍼져서 감염되는 질병도 해당됩니다. 대표적으로 2015년에 우리에게 왔다간 메르스가 중동 지역의 풍토병이죠. 또 라임병은 북미 지역에서는 흔한 질병이지만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보고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다른 인종이나 지역에서 퍼져온 이 감염병도 신종 감염병으로 지칭이 되는군요. 또 어떤 경우가 더 있습니까? 과거에도 있었던 질병이지만 원인 미생물이 다시 유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부분은 항생물질의 오남용으로 인해 해당 미생물이 항생물질에 대한 저항성을 갖게 돼 다시 유행하는 경우인데요. 저항성을 가진 미생물은 치료가 매우 어려운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결핵을 예로 들면 우리나라는 아직 결핵 후진국이라는 오명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죠. 다제내성 결핵의 치료가 매우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게 아예 새로 태어난 바이러스뿐만이 아니고 다른 인종이나 지역으로 퍼져서 감염된 경우, 그리고 원래 있었지만 원인 미생물이 다시 유행하는 경우 모두 신종 감염병으로 볼 수가 있는데 이 모두 예방이라든지 통제가 어렵기 때문에 어쩌다 한 번씩 이렇게 갑자기 퍼져서 전 세계를 위험과 또 혼란에 빠뜨리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코로나19와 같은 이런 신종 감염병이 위험한 이유도 좀 짚어볼까요? 치료제가 없다는 이유가 가장 큽니다. 우리는 많은 질병을 겪고 치료를 받죠. 약물이나 주사, 수술 등 다양한 치료법을 적용하는데 하지만 이 신종 바이러스는 연구된 바가 없기 때문에 확인된 백신이나 치료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더 위험하고 치명적이라고 규정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치료제가 없기 때문에 현재는 증상에 맞는 치료만 지금 이어가고 있는데요. 그 때문에 기저질환이 있거나 아니면 나이가 많으신 그런 고령자의 어떤 노인들의 사망률이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앞서서 발생했던 사스나 메르스 때는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도 좀 살펴볼까요? 네, 2003년에 사스는 빠르게 퍼져나가 전 세계인 약 8천여 명을 감염시켰는데 그 후 감염 속도는 빠르게 줄어서 어느 날 갑자기 소멸됐습니다. 우리나라는 초기 대응에 성공해 모범 국가로 인정받기도 했고요. 또 2015년 메르스 때는 우리나라에서 총 186명이 감염되고 그중 38명이 사망했습니다.
감염 확산은 186명에서 끝나서 슬그머니 자취를 감추었는데요. 2018년에도 확진자가 발생하고 사실 지금도 의심 증상 환자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데 2015년 당시 방역망을 잘 갖춰서 관리가 잘 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메르스는 풍토병이라서 중동과 기타 나라들에서는 지금도 발생하고 있고 언제든 국내 유입이 가능한 질병입니다. 네. 자, 사스와 메르스 때는 그러한 과정을 거쳤는데 이번 코로나19는 어떻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지 그 과정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시작부터 볼까요? 2019년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12월 31일. 그때 중국에서 원인불명 폐렴이 발생하고 있다라는 기사가 떴어요. 그게 시작인 거죠. 네, 중국 보건당국은 당시 세계보건기구에 약 1,100만 명이 거주하고 있는 중국 후베이성의 우한시에서 원인 불명의 폐렴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는 내용을 보고했습니다. 하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바이러스가 발생한 우한 지역에서 확인된 환자는 27명에 불과했기 때문에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큰 화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네, 맞습니다. 사실 처음에는 중국의 일이니까 그리고 감염자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큰 관심을 끌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확진자와 사망자가 무섭게 늘어갔죠. 네, 중국 정부 당국에 따르면 폐렴으로 인한 사망자는 1월 11일 발생했고 1월 30일 오후 기준으로 사망자는 170명, 확진자는 7,766명으로 발표했습니다. 네, 그 사이에 또 우리나라에서 확진자가 나왔어요. 그게 언제입니까? 네, 한국에서는 1월 20일 35세 중국인 여성이 처음으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그 후 정부는 청와대가 컨트롤 타워가 되어가지고 질병관리본부, 외교부, 보건복지부 등을 중심으로 대처에 나섰습니다. 네, 그 당시 초기 대응 과정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첫 확진자가 나온 후에 계속해서 확진 환자가 발생을 했는데 당시 정부는 중국 우한에서 들어오는 사람들에게 집중을 했어요. 네, 문재인 대통령이 1월 27일 우한에서 입국한 사람들 3,000명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미 입국한 사람들을 조사한 이유가 이 3번, 4번 확진자 때문인데요. 이분들이 20일 한국으로 들어온 뒤 이상 증상을 느껴 25일 신고했는데 이 3번, 4번 확진자 모두 상당 기간의 잠복기를 거친 뒤 증상이 나타났기 때문에 전수조사를 통해 추가 확산 우려를 막으려는 노력에 나선 겁니다. 네. 그리고 나서 이미 우한에서 입국한 사람들 뿐만이 아니고 입국하는 사람들까지도 검역을 강화했죠. 네, 1월 28일부터 우한을 포함해 중국에서 입국하는 모든 사람들을 대상으로 건강상태 질문서 제출을 의무화했습니다. 만약 건강상태 질문서 작성을 기피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하면 검역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는 점도 전했고요. 네, 맞습니다. 사실 당시에는요, 우리나라 상황과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중국 상황이 굉장히 좋지가 않았습니다. 때문에 이런 조치들과 함께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의 어떤 진원지였던 우한에 우리 전세기를 투입하는 결정을 또 내렸죠. 네, 1월 28일 첫 발표가 있었고 그 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진원지인 중국 우한시에 남은 교민과 가족들을 데려오기 위해 정부 전세기가 3번이나 오갔습니다. 그렇게 한국에 도착한 교민과 중국인 가족들은 2주간 정부 산하 연수원 등에서 격리 생활을 한 뒤 퇴소했습니다. 네. 그렇게 우한 교민이 들어오는 사이에 사실 우리 공항도 굉장히 바빠졌습니다. 특별 입국 절차를 적용해 나섰는데요. 그게 아마 2월 초였죠? 네, 정부는 2월 4일부터 중국 후베이성발 입국자에 대해 입국 금지하고 중국발 입국자의 특별 입국 절차를 적용하며 게이트 검역을 강화했습니다. 12일부터는 홍콩과 마카오발 입국자들에 대한 특별 입국 절차도 도입했습니다. 네. 아울러 7일 오전 9시부터 중국 후베이성 외에 바이러스 유행 지역을 다녀온 사람도 의심되면 의사 소견에 따라 진단검사 및 격리를 할 수 있도록 사례정의를 개정했습니다. 네. 그래서 국내 선별 진료소들은요, 조금이라도 증상 의심이 있는 환자들을 우선순위로 정해서 지금 바이러스 검사에 나섰는데, 당시만 해도, 그때가 2월 중순쯤으로 기억을 합니다. 당시만 해도 뭔가 좀 안정이 되는 듯 했잖아요.
네, 2월 14일 오전 9시 기준으로 국내 코로나19 추가 확진자가 나흘째 발생하지 않으면서 총 감염자 수는 28명을 유지했습니다. 정부가 고강도의 방역 대책을 내세우면서 국민들이 감염자 번호를 인식할 수 있을 정도였죠. 네. 당시에 치료를 받고 퇴원을 하는 환자가 인터뷰에서 감기 정도 증상이었다, 뭐 증세 경미했다라고 소감을 전했기 때문에 생각보다 경증의 증세구나라고 많이들 안도를 했던 게 기억이 납니다. 사실 당시만 해도 확진자 수가 크게 늘지는 않았었고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비교적 좀 안정적인 상황이었다라고 말할 수가 있었는데, 근데 이 상황이 반전됐던 게 31번 확진자가 나오면서부터죠. 네, 2월 19일 31번 확진자가 나타난 후 한국은 중국 다음으로 코로나19 사태가 심각한 나라로 급부상했습니다. 특히 이 31번 확진자 60대 여성이 확진 전 열흘 동안 대구의 병원, 호텔 예식장 등을 방문한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그보다 더 큰 문제는 상당히 많은 인원이 모여 가까이에서 예배를 하는 대구 신천지 교회에 방문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대구시는 신천지 대구교회 교인 가운데 31번 환자와 밀접 접촉한 1,001명과 유증상자 1,193명을 상대로 진단검사를 먼저 시행했는데요. 그 후 하루에 몇백 명씩 확진 환자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네, 자, 이렇게 31번 확진자를 기점으로 확진 환자 수가 확 늘었고요. 더불어서 대구 경북 지역이 위기에 빠졌는데요. 정부도 심각한 상황임을 인지하고 위기 경보를 심각으로 상향 조정했죠. 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월 23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와 관련해 정부의 위기경보 단계를 현재의 경계에서 최고 단계인 심각으로 격상한다고 밝혔습니다. 위기경보를 심각으로 올리면 시민 이동을 제한하거나 집단 행사 등을 금지하는 등 더 엄격하고 강제적인 조치가 가능해지는데요. 당시 문 대통령은 대규모로 일어나고 있는 신천지 집단 감염 사태 이전과 이후는 전혀 다른 상황이라고 전했습니다. 네. 그래서 당시 정부가 대구 그리고 경북 청도를 감염병 특별관리 지역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모든 물품과 자원을 전폭 지원하겠다고 밝혔는데요. 그래서 유치원, 학교는 개학 연기에 들어갔고요. 국립도서관, 박물관, 또 전시관 모두 잠정 휴관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 사회가 조용해졌는데,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하게 주목할 만한 점은 집단 감염이 얼마나 무서운가라는 점입니다. 이 코로나19 확진 환자 급증과 관련해서도 이 신천지 교회와 같은 집단 감염이 얼마나 연관성이 있는지 그래서 좀 짚어보고자 하는데요. 어떻습니까? 네, 지난 3월 5일 질병관리본부는 국내 코로나19 확진 환자의 약 70%는 집단 발생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고 밝혔습니다. 기타 산발적 발생 사례 또는 조사 분류 중인 사례는 약 30%였습니다. 대구에서는 신천지 대구교회 관련 발생이 69.6%로 가장 많았고, 경북에서는 봉화군 소재 요양원에서 36명의 확진 환자가 새로 발생하는 등 집단 시설을 중심으로 계속 발생이 확인되고 있는 것으로 밝혔습니다. 네, 얘기를 들어보니까요, 5년 전에 메르스 사태 때 당시 슈퍼 전파자가 머물렀던 평택 성모병원 그리고 삼성 서울병원의 그 응급실이 떠오르는 그런 상황인데, 그때도 그랬지만 물론 지금도 워낙 걱정이 많다 보니까 코로나19 관련된 속설이 난무합니다. 그 중에서도 눈만 마주쳐도 감염이 된다라는 설도 있었고요. 그래서 중국에서 온 택배도 받지 말아야 한다. 이런 얘기도 좀 떠돌았죠. 그래서 결국에는 세계보건기구의 해명에 나서기도 했는데 어땠습니까? 네, 코로나19가 중국이나 다른 코로나19 발병국에서 생산된 제품들을 통해 전파될 수 있을지에 대해 세계보건기구는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는 몇 시간 또는 며칠 동안 제품 표면에 머무를 수는 있지만 그 바이러스가 이동 과정을 거치고 또 다른 조건의 기온에 됐을 때는 제품 표면에서 살아남기 매우 힘들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제품 표면이 오염됐을지 모른다고 생각한다면 소독제로 제품을 닦고 제품을 만진 뒤에는 알코올 성분의 손 세정제로 손을 닦거나
물과 비누로 손을 씻으면 된다고 권고했습니다. 네. 뭐 어떻게 보면 이런 온라인에 떠도른 근거 없는 소문은 불안감에서 기인한 건데 그 연장선상에서 우리나라에서 이 코로나19 확진 환자 수가 급증하다 보니까 타국에서는 이 입국 절차 강화를 한 나라들이 좀 많이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초반에는요, 뭐 미국이라든지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이런 여러 선진 국가들이 중국발 입국자들에 대한 입국 어떤 금지 조치를 실행을 했는데 이제는 우리나라 국민들을 대상으로 이게 입국을 제한하거나 절차를 까다롭게 만든 나라들이 좀 많이 늘었잖아요. 네, 모리셔스로 신혼여행을 떠난 한국인 신혼부부들이 여행을 갔다가 공항에서 그것도 에어컨도 없는 열악한 공간에서 머물다가 그대로 돌아오기도 했고요. 베트남 하노이로 향하던 여객기가 당국의 착륙 불허로 출발 40분 만에 인천공항으로 긴급 회항한 일도 발생했습니다. 무비자 입국을 불허하는 것도 생겨나면서 사실상 입국 금지가 된 국가들이 많이 늘어났죠. 하물며 중국도 영유입을 우려로 한국인의 입국을 제한했습니다. 네,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 꼭 얘기를 또 나눠봐야 할 부분이 마스크입니다. 정부가 마스크 수급 안정을 위해서 공적 물량을 대거 풀었고, 그리고 오부제까지 실시를 하면서 마스크를 판매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줄을 서서 대기를 해도 마스크를 구하지 못하는 상황이 이어졌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 방역 당국이 마스크를 사려고 줄을 서는 것이 오히려 더 위험할 수 있다고 권고하고 나섰다고요? 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마스크는 환자나 증상이 있는 의사 환자가 타인에게 전파하는 것을 막기 위해 착용하는 것이라며 진료를 보는 의료인이나 에어로졸 형태로 발생하는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도록 착용하는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그 때문에 마스크의 종류와 상관없이 마스크 착용은 감염 예방에 있어서 최우선적으로 권고되고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덧붙였고요. 그러니까 코로나19 감염 예방에 있어서 마스크 착용이 최우선적으로 권고되는 사항은 아니다. 그럼 마스크는 누가 쓰는 겁니까? 네, 최근 개정된 마스크 사용 지침에 따르면 감염 의심자와 접촉 중 감염 위험성이 있는 경우, 기저질환이 있는 고위험군의 경우 KF80 이상의 보건용 마스크 사용이 권고됐습니다. 하지만 감염 우려가 높지 않거나 보건용 마스크가 없는 상황에서는 기침이나 재채기 등으로 인한 타인의 침방울이 직접 닿지 않도록 면 마스크를 사용하는 것도 도움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감염 위험성이 있거나 기저질환이 있는 고위험군의 경우에는 보건용 마스크 착용을 권고한다. 그러면 어떤 기저질환이 없는 건강한 성인의 경우 권고되는 사항은 뭐 손 씻기라든지 아니면 사회적 거리 두기인 거죠. 네, 흐르는 물에 비누로 30초 이상 손 씻기, 옷소매로 입과 코를 가리고 기침하기 등의 예방수칙은 기본이며 현재 상황에서는 사회적 거리를 유지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대화 중 최소 1, 2m 정도 거리를 유지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네. 그리고 그렇게 사회적 거리 두기 실천과 더불어서 집단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최대한 이 모임 참여를 자제하는 것도 권고되고 있잖아요. 네, 예배 중 집단 감염이 발생한 사례가 있는 만큼 가능한 모든 모임과 외출, 특히 닫힌 공간에서 많은 사람이 모인 장소나 종교 행사 참석을 자제해야 합니다. 또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이 있는 사람과의 접촉도 피해야 하고 증상이 나타난 사람은 등교나 출근을 하지 말고 외출을 자제하며 집에서 충분한 휴식을 취하면서 3, 4일간 경과를 관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네. 뭐 이렇게 주의를 기울이는 건 물론 좋은데요. 이 사태에 편승한 어떤 공포 마케팅이 기승을 부리는 것도 좀 경계해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예를 들면 마스크로도 막지 못한 그런 코로나19 바이러스를 공기청정기로 막을 수 있다. 뭐 이런 마케팅이 한 예인데요. 이렇게 공포 마케팅을 이용한 제품 이용에도 좀 현명하게 대처하는 자세가 필요한 것이 요즘에 이런 사례가 너무나 많이 늘고 있다고 들었어요. 네, 그래서 김우주 고려대 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치료제가 없다는 것에 편승해서 공포 마케팅을 하는 것은 피해야 하며
불안한 마음에 비타민과 같은 건강기능식품 섭취에만 맹신을 하다가 걸릴 수 있으니 손 씻기나 기침예절 수칙같이 알려진 방법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코로나19와 같은 신종 감염병으로 인해서 대한민국이 전례 없는 위기를 맞았습니다. 하지만 IMF 외환 위기 때도 그랬고 또 태안반도 기름 유출 사태 때도 그랬듯이 언제나 늘 이를 극복해왔던 우리였습니다. 끊임없이 위기를 맞고 잘 이겨냈던 만큼 이번에도 제대로 잘 극복을 해낼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해봅니다. 자, 매드인 오늘 여기까지고요. 지금까지 쿠키뉴스 유소인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